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면 오는 12월 예정이었던 대통령 선거가 앞당겨지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늦어도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전에는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탄핵 이후 곧바로 진행될 조기 대선에 일찌감치 출사표를 내시고 도전하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 이재명 성남시장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저희는- 불러준 데도 별로 없는데. 아 그러세요? 요새 네. 저희가 좀 뜸했습니까? 뭐 오마이야 자주 오는데. 그러니까요. 예, 저희가 거리에서도 좀 자주 그러게. 인터뷰. 제일 많이 봅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워낙 현안이 많아서 현안을 네.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광장에서 무려 18번이나 넘게 촛불을 들고 외쳤던 이 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 그리고 그 특검의 연장을 요구했지만 결국 국회에서 물 건너갔습니다. 네. 이 점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이미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아쉽게도 미리 예상을 했었습니다. 박근혜 게이트의 그야말로 공범임이 명백한 그리고 원래 박근혜와 함께 탄핵되든지 또는 사퇴했어야 될 황교안 대행이 자기에게 이 특검의 칼날이 올 게 분명한데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걸 연장 승인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결국 거기에 대비해서 국회에서 특검 연장안을 법안을 만들든지 했어야 되는데 네. 결국은 그것도 직권상정도 저는 안 했다고 보는 사람인데요. 네. 결국 민주당의 노력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결국 국민들의 뜻과는 다르게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중단돼 버린 거죠. 검찰로 이 사건 수사가 넘어가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특별한 변화를 보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오늘 아침 보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실 미진했던 영역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그리고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부분이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현재 검찰 권력 내부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라는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에는 본인 사건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검찰 고위 관계자하고 무려 1000번이 넘는 네.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수사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불가능하다. 이게 지금 수사해야 될 게 지금 말씀하신 거 말고도 네.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정경유착, 그렇습니다. 부패한 정치 권력과 그다음에 이 횡포한 재벌 권력들이 그 이익을 나누다가 그야말로 도둑 잔치를 하다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도둑 중에서도 제일 큰 도둑인 삼성의 이재용을 겨우 네. 국민들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구속하는 단계까지 왔는데 실제로는 나머지 다른 재벌들에 대한 조사는 전혀 하지 못했죠. 맞습니다. 거기 하면 또 하나의 큰 벌집이 될 텐데 네. 거기를 전혀 손대지 못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지금까지 이렇게 되도록 자신들의 본분 역할을 그야말로 버리다시피 했던 검찰에 대한 수사는 네. 이제 다시 검찰 자신의 손으로 넘어갔으니까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야 될 겁니다. 결국 정권 교체를 통해서 또 네. 정권도 그냥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제대로 이 나라 이 세상을 좀 바꾸려는 정권 교체가 되지 않으면 영원히 역사 속에 묻힐 가능성이 많죠. 이때까지 그랬던 것처럼.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영원히 영구 미제 사건으로 네.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아니 갑자기 우울해지네요. 많은 국민들께서 촛불을 들고 진실 규명을 외쳤는데 이게 영구 미제로 간다니.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그랬죠. 우리는 보통 탄핵 이런 것도 상식에 입각해서 보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군사 쿠데타 전혀 네. 상식적이지 않았고 광주 학살 전혀 네. 상식적이지 않았고 네. 또 6.29 선언으로 네. 저들이 다시 집권하는 것 그것도 전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실제로는 벌어졌습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지막 단계지만 저는 최종 결론이 어떻게 될지 저는 확신할 수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믿음은 같지만
과연 국민의 뜻대로 법과 상식대로 될지 의문이고 그게 결국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정치 세력들 언제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동원하고 국민을 이용하는 그런 정치 세력들 때문에 네. 결국 그 부패 기득권자들은 다시 또 되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어떤 형식을 띠든. 네. 저는 그래서 이번 특검 연장이 거부된 네. 그런 현장을 보면서 네. 정말 촛불을 들고 그 비 오는 날 또는 눈 맞으면서 그 정말 처절하게 싸우던 그 가족들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눈물 납니다. 자, 최종 단계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자신할 수 없다 이런 말씀 좀 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대목이 지난 3.1절에 굉장히 극명하게 갈린 네. 모습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를테면 그 해방 전국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들이 들었던 그 태극기를 들고 네. 박근혜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분들이 이제 그 태극기를 네.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백색 테러가 네. 우려되는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이 계속 가면 판이 다시 되치기 당할 가능성이 큰 상황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헌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이것도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포인트. 저는 이 정치란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뜻을 집행하는 과정인데 네, 이 정치인들 특히 국민이 믿고 의지해야 될 정치인들이 오히려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나라는 민주주의 그야말로 국가여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네, 오히려 네,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이 있더라도 그냥 따라야 된다. 승복하자. 네, 라고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거기에 상당수가 동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가기관이 국민의 뜻에 승복을 해야지. 네,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결정을 하는 머슴 대리인이 있으면 혼이 나야지. 네, 머슴이 결정했으니까 주인이 따라라. 따라야 된다. 네. 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언어도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주로는 여권 보수 세력들로부터 나오는 주장인데 네, 잘못된 결정을 하면 즉 국민 주권 원리에 어긋나는 그런 결정이 나면 같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싸워야 되는 게 정치인의 그야말로 숙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국가기관의 결정이 따르자 국민의 뜻에 어긋나더라도 그건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촛불을 배신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헌법재판소든 소위 그 뒤를 넘어서서 이 나라의 기득권자들로 하여금 그래 국가기관이 결정하면 따라야지. 네, 그럼 따르겠네. 라고 하면 결국은 그야말로 국민들의 뜻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행사하라고 네. 방임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싸우겠다고 해야죠 원래. 네.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거라면 민주주의를 지키고 네,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같이 국민의 손을 잡고 싸우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혹시 예, 기각될 경우를 대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느낌을 자꾸 지우기가 어려운 거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겁니까? 높지는 않지만 네.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기각이 가능하다고 아니, 이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당연히 인용해야 될 사안인데 네, 자꾸 기각되더라도 승복하자라고 계속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예, 그리고 야권을 자꾸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기각되더라도 승복하라고 어떤 야권을 결정이라도 압박한다. 예, 어떤 결정이라도 승복하자라고 주장을 이게 기각될 경우에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먼저 나서서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점이 좀 저로서는 미심쩍은. 예.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도 사실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촛불 참여자도 좀 늘어나고 좀 그런 거죠. 그래서 저들도 소위 이제 맞불 집회 네. 좀 격렬하게 동원해서 하고 그런 것들이 아마 좀 뭔가 사연이 있지 않느냐, 복선이 있지 않느냐라는 불안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역사에서 계속 그런 되치기의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그런 역사를 반복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하고 계시다는 점을 좀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고요. 근데 이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검 조사 박근혜 대통령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조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헌법재판소 출석도 안 했어요. 네. 그러고 지금 그래서 이제 뭐 자진 하야 얘기가 정치권을 네. 중심으로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하야를 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게 되니까 네. 차라리 그 편이 낫다라고 했는데 박 대통령이 그리고 청와대가 그럴 일 절대 없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묘한 복선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탄핵 기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자신은 아직까지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걸까요? 뭐 사실 저도 이제 재판을 참여했던 변호사이기도 하니까 네. 이 재판의 결론을 내놓고는 양쪽이 다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거고 네. 운명을 누군가가 예. 칼자루를 들고 있어서 그들이 결정하니까 뭐 이기는 쪽이든 지는 쪽이든 다 불안한 게 마찬가지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총을 들고 사람을 수백 명씩 죽여가면서까지도 권력을 탐하던 사람들입니다. 국가 질서를 완전히 뒤엎고 목숨 걸고 쿠데타를 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인데 국민들이 원하니까 쉽게 이렇게 물러서겠느냐. 이걸 이 사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 거죠. 제가 볼 때는. 야권의 정치인들이. 야권의 정치인들이 예.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야말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정황들을 보면 100%는 넘는 건데 네. 자꾸 저들에게 여지를 만들어 주고 있는 거고 그런 여지를 만들려고 하는 저들의 요구에 자꾸 끌려가고 있는 상황을 제가 보고 불안해지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광장에 여전히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이런 시민들이 버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자꾸 기득권자들의 논리에 끌려가고 있고 네. 뭐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야권 뭐 그 정당의 원내대표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승복하자 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게 사전 정지 작업이고 거기에 좀 놀아난다면 심하지만 끌려가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네. 네. 근데 법률가시잖아요. 네. 지금 이런 상황을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 거라고 보세요? 상식적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은 예측했었습니까? 통합진보당 해산은 예측했었냐? 통합진보당을 뭐 여기에 비추어서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네. 재판이란 예상 못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나름의 논리들은 다 있는 거고 네. 재판을 해보면 원고 측 얘기만 들어보면 원고 말이 다 맞고요. 네. 또 피고 측 얘기 들어보면 피고 측 얘기 다 맞습니다. 두 개를 다 균형 있게 다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네. 그 결론은 결국 사람이 내는 거죠. 기계나 그야말로 인공지능이 내는 게 아니고 사람이 내는 것이고 사람은 자기 생각이 있죠. 네. 자, 우선 특검 수사 결과 발표가 임박해 있습니다. 내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박영수 특검이 직접 이번 사건 90일간의 총 기록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김진태 의원은 특검 수사 결과 발표하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보수 우익 단체들이 전부 어떻게 알았는지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그리고 또 박영수 특검 자택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고 네. 이런 상황입니다. 우선 특검 수사 결과 발표가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특검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사실들, 네. 또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실체적 진실들을 조각이나마 부분이나마 공개를 하면 이제 국민들의 공분이 커질 테고 탄핵을 반대하는 측의 입지가 축소되겠죠. 아무래도 범죄 행위를 수사를 했는데
이 범죄 행위의 진상이 조금은 더 국민들한테 네. 노출될 테니까 네. 아무래도 탄핵 결정을 하는데 네. 인용하는 쪽에 아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탄핵 인용에 상당히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네. 좀 주셨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왜 직권상정을 안 했다고 보십니까? 아까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형식 논리로 보면 네. 이제 국회법상 국가 뭐 비상사태 네. 뭐 이런 엄격한 요건이 있어야 이제 직권상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네, 형식적으로. 형식을 보면 예. 네, 그 말이 맞습니다, 사실은. 예. 네, 이분이 뭐 저도 한때 모셨던 분이기도 하고 네. 뭐 지금도 존경하는 분이신데 네, 그야말로 형식적 법치주의 예, 거기에 충실한 걸로 보여지긴 해요. 그런데 저는 그걸 좀 넘어섰으면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대통령이 물러나느냐 마느냐 지금 백척간도에 서 있는 상황, 네, 또 국민들이 편을 나누어서 현장에서 충돌 일보 직전에 좀 와 있고 예, 또 대한민국 운명이 걸려 있는 이런 상황을 예. 사실 국가 비상사태, 긴급 사태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저는. 예. 그런데 긴급 사태가 아니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긴급사태 아니라고. 아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죽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역사의 눈으로 좀 거시적으로 길게 멀리 보면 네. 지금처럼 중요한 역사의 분기점이 언제 있겠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아쉬운 거죠. 네. 직권상정 하려면 할 수는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논란이 벌어지긴 하겠지만 네. 결국 국민들 압도적 다수가 원하는 상황이고 또 그게 상식에 부합하고 네. 그렇다면 하는 게 맞는 거죠. 법이라고 하는 게 형식적인 문구라고 하는 게 그 자체 절대 진리가 아니고 네. 결국 국민들을 위해서 또 민주주의, 국민 주권의 원리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도록 해석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 정세균 의장 측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직권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킨들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를테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러면 또 도루묵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제2 요구가 오면 또 제2하면 된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은 얘기를 하지만 그게 그런 거죠. 이 가을에 혹시 약탈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농사 뭐하러 짓냐. 그건 가능성이죠. 그건 가능성이다.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맞는 거죠.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 한다. 죽을 가능성인데 왜 살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죠. 정치 현실에서는. 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지. 최선을 다해도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지 말자. 그건 책임 회피를 위한 얘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자, 지금 사실 굉장히 피곤한 100일을 네. 보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난해 12월 9일 그리고 그 이전에도 수많은 국민들이 10월부터 촛불을 들었던 것이고요. 굉장히 지난한 싸움을 힘겹게 국민들은 이제 견뎌내고 있는 네. 상황인데 뒤로 가면서 상당히 이제 그 다투고 논란이 격화하고 결국에는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양측 간의 분열과 이것은 심각하지 않겠냐. 결국 뭐 이것을 어떻게든 정치권이 좀 치유하거나 하나로 모으는 뭐 이런 역할도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언론들은 벌써부터 걱정을 합니다. 네.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타작이 끝나면 타작. 수술을 하고 타작이 끝나면 네, 약간의 뭐 쓰레기가 발생하지요. 쓰레기. 예. 근데 그것이 두려워서 그냥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적당히 봉합한다는 것은 결국 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당연히 있을 것들은 감수해야죠. 지금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권력을 가져서 영화를 누려보겠다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도 하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자신들이 감옥을 가고 모든 걸 잃게 생겼는데 네. 그 순순히 이렇게 하겠냐. 또 한 가지는 검찰 태도나 이런 걸 보더라도 네. 지금 쿠데타 해라 빨리 군인들이여 일어나라 막 이렇게 군사 쿠데타 네. 내란을 공개적으로 선동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폭동을 일으키자라고 이 반대 진영에서 얘기했으면 아마 대대적인 검거 선풍이 불었겠죠. 이게 총체적으로
뭐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집단들의 그 사고나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국민들 간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습을 위해서 네. 미리 서로 안 싸우기로 약속하자. 네. 정말 옳지 않은 얘기고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가야지. 네. 가야 될 길로 가야지. 이게 다수가 이쪽으로 좋은 길, 바른 길로 가자고 하는데 소수가 발목을 잡으니 좀 이따 가자. 아니면 중간쯤으로 가자라고 하면 세상의 변화는 없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겁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가되 거기서 생기는 일시적 반발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금방 수그러듭니다. 그게 대세와 흐름이라고 하는 거죠. 이 대세에 부합하는 결정들은 큰 무리가 없이 결국은 그대로 가게 되는 거고 그에 역행하는 것들은 이 역사나 이 큰 국민의 눈으로 보면 민심의 눈으로 보면 사실은 큰 강물 위에 떠 있는 물결의 잔물결 정도에 불과합니다. 근데 정치인들은 가끔씩은 그 위쪽을 보고 착각을 하죠. 그 바닥의 큰 흐름 자체는 그냥 무시하고 싶기도 하고 물 위에 뜬 자기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자꾸 끌어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혼선들도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네. 한 마음 한 뜻으로 국민이 가고자 하는 네. 그리고 바른 길로 제대로 갔더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우리 저 세력들도 통합해야 될 세력이니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뭐 이러기도 하고 네. 또 한편은 저 퇴로 열어주자. 혹시 달려들면 어떡하느냐. 네. 불쌍하지 않냐. 어떻게 대통령직이나 한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냐. 그건 제가 보기엔 자기 이익을 위한 얘기 같아요. 내가 나중에 사고를 치더라도 네. 나도 이렇게 용서받고 싶다. 그럼 그 생각의 내면이 드러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원래 지위가 높을수록 책임이 더 크고 네. 똑같은 나쁜 짓을 해도 지위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상식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네. 이 부패와 불공정이 하도 오랫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네. 지위가 높던 사람은 처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네. 그게 기득권자의 논리 아닙니까? 지배자들의 논리죠. 네. 나는 국민과 다르다. 네. 지위가 높았으니까 특별한 혜택을 봐야 되고 네. 죄를 지어도 덜 처벌받아야 되고 감옥을 가더라도 빨리 나와야 된다. 또 가지 말아야 된다. 서민들은 집 앞에서 잡아다가 안방에서부터 수갑을 채우고 끌고 가더라도 대통령이니까 품위 있게 우아하게 해줘야 된다. 저는 반대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통합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입장 다르고 시끄러울 수 있고 하니까 그냥 가능하면 조용히 될 수 있도록 많이 양보하고 다 데려가자라고 하는 게 보통은 통합론인데 네. 통합이란 책임을 질 사람들한테 명확하게 그 책임을 규명하고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사과와 반성의 전제 위에서 함께 가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잘못했다고 인정도 안 하고 네. 책임도 지지 않은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다 용서하고 덮고 그냥 없는 걸로 치고 넘어가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저렇게 해서 권력을 가지면 다 저렇게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끊임없이 반복되죠.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단절해야 됩니다. 반드시 단죄해야 네, 된다. 단절해야 됩니다. 단절, 단죄, 적폐 청산 네. 이런 게 필요하다 말씀 네, 네. 주셨습니다. 자, 대연정을 둘러싸고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그야말로 제2의 격돌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 조금 주시긴 하셨는데요. 이를테면 그 자유한국당 그리고 그 통합을 위해서 다시 한번 또 세력 규합이 필요하다. 그리고 큰 세력을 만들어야 개혁도 가능한 거다. 이런 주장을 안희정 지사는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게 왜 참 웃으십니까? 아니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정하고 그야말로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 근데 그 공정하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나라로 가는 길을 막고 거꾸로 가던 사람들이 있어요. 네. 소위 적폐 세력이죠. 네. 구체제, 구질서를 만들어서 불공정한 시스템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고 그걸 통해서 다수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희망을 뺏어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던 길 말고 우리가 반대 방향의 길을 가야 되는데 네. 거꾸로 가고 있는 사람하고 손잡고 같이 가자 그러면 갈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네. 동쪽으로 진격을 해야 되는데 네. 계속 그걸 막고 서쪽으로 밀어붙이던 사람한테 밀려왔어요. 네.
이 서쪽으로 가려던 사람들하고 손잡고 많이 뭉치면 네. 어느 쪽으로 갑니까? 그 사람들이 갑자기 다시. 마음을 싹 돌려먹고 동쪽으로 같이 가주겠답니까? 그렇게 잠깐 약속은 할 수 있겠죠. 세력에 눌려서. 근데 진짜로 그렇게 갑니까? 그래서 청산되어야 될 세력들과 손을 잡고 함께 청산하겠다? 네. 논리 모순이죠. 논리 모순이다. 그리고 이게 정치권 자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청산되어야 될 사람의 본류는 경제 기득권자들이죠. 네. 이번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도 뿌리를 보면 네. 실제로는 재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예. 부패한 정치 권력들하고 손을 잡고 국가 질서를 어지럽힌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정치 권력에서의 청산될 구태 정치 세력과 손잡는 것도 문제지만 네. 이것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재벌 권력과 손잡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치 권력 간의 대연정, 대타협도 비판받아야 되지만 소위 삼성을 포함한 재벌 기득권 세력들과 손잡거나 손을 잡겠다는 시도를 하는 것도 정말로 비판받아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네. 알맹이와 손을 잡았냐, 껍데기와 손을 잡았냐 차이죠. 그래서 저는 삼성 재벌들 포함한 경제 기득권자에 대한 우리 정치인들의 태도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실제로 대연정과 다를 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적폐 세력과 함께 손잡고 개혁을 한다는 것은 이율 배반이다, 언어 도단이다 이런 말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청산되어야 될 사람들, 세력들하고 손을 잡고 청산을 하겠다? 예. 그 사람들한테 권력의 절반을 나눠줬으면 그 사람들이 청산하는 데 도움을 주겠어요? 청산을 방해하는 데 도움을 주겠어요? 자기를 죽이는 일에 네. 자기들이 참여하게 하겠다고요? 네.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일에 무기를 나눠주겠다고요? 그러면 그 무기를 자기를 죽이는 일에 쓰겠습니까? 자기를 살리는 일에 쓰겠습니까? 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지금 그 쟁점들이 이제 계속 형성이 좀 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선탄핵, 네. 탄핵이 돼야 대선 국면이 열리는 건데 지금 이 탄핵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다. 네. 이런 말씀을 좀 주시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촛불을 들었는데 여기서 상식에 반하는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내릴까요? 저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헌재가, 예. 저는 그게 역사에 남을 일이고 네. 군사 쿠데타에 버금가는 큰 파장을 빚을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헌법재판관들의 양식과 양심을 믿지요. 그리고 법과 상식을 믿고 네. 또 이게 과거와는 다르게 그래도 대명천지에 네. 국민들이 정말로 집단지성을 가지고 이 상황까지 만들어낼 정도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반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 네. 거다라고 믿는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몇 대 몇으로 예측하세요? 저는 뭐 도박계는 별로 소질이 없어서 그건 자신이 없습니다. 예, 만장일치하면 좋겠어요. 만장일치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어찌됐든 좀 탄핵을 예정해 놓고 저희가 이제 다음 네. 얘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29분 40초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곧바로 조기 대선 모두가 열리는 네. 거죠. 예컨대 이제 3월 10일 내주 금요일입니다. 또는 뭐 이정미 재판관 소장 권한대행 퇴임이 13일이니까 고 무렵, 그러니까 내주거나 그 다음 주거나 이제 결정이 내려지면 이제 곧바로 대통령 선거를 60일 안에 치러야 되는 이런 상황인 네. 건데요. 성남시장직은 유지한 채로 경선에 도전하시는 거죠? 네, 원래 뭐 특별히 두 가지를 병행하는데 문제를 느끼지 않습니다. 오늘도 할 일 다 하고 오고요. 아, 그러셨어요? 저녁 때도 하고 네. 또 어제는 하루 종일 네. 오전 빼고는 계속 네. 업무 보고 네. 별로 문제를 느끼지 않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강철 체력이시군요. 네,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네. 그 엄청난 국가 사무 일을 할 수 있겠죠. 초반에는 인기가 굉장히 좋으셨어요. 네. 근데 지지율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잡초 같은 존재죠. 잡초? 정치 기득권자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뭘 물려받은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도 아니고 네. 또 거대한 뭐 정치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나라를 진정으로 바꾸고 싶어 하시는 소위 민초들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그야말로 옛날에는 없던 새로운 길을 제가 만들어 오지 않습니까? 그 잠시 이제 잡초가 인기를 받아서 네. 좀 못 자랐는데 네. 결국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간 거죠. 기초단체장
대한민국 역사에 없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기초단체장이 대선 후보 반열로 불려 나왔는데요. 네. 이건 하나의 기적이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 오로지 개인적인 역량, 그다음에 성남시장으로서의 실적과 그다음에 그 약속을 지키는 성과들, 네. 또 그것이 객관적 수치로 증명되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야 성남시장이라고 하는 작은 일을 맡기도 저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잘해내는데 대통령직을 맡으면 얼마나 더 큰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이미 기적이라서 저는 이 기적이 계속될 거라고 보죠. 잠시 그야말로 이 그 큰 강물에 네. 지금 여론조사는 물결을 체크하는 거 아닙니까? 물결, 그렇죠. 물결을 체크하는 파고를 것인데 체크하는 뭐 거죠.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또 금방 올랐다 내려가기도 하지만 그 바닥에 흐르는 거대한 흐름들은 체크하지 못하죠. 마치 작년 총선이나 미국의 대선의 네. 뭐 경선과 본선의 결과를 전혀 여론조사가 맞추지 못한 것처럼. 그런데 특히 경선이라고 하는 거는 네. 국민이 모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네. 한 2, 3% 정도의 아주 극소수 100명이 한 두세 명 정도가 참여해서 네. 어떤 후보를 만들면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 네. 내가 세상을 바꾸고 싶은데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면 내 삶이 바뀔까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극히 소수가 참여하는 그야말로 경기죠. 네. 거기에서는 제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국민들은 아마 탄핵이 결정 나고 나면 네. 이런 판단을 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권력을 주기 위해서 탄핵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단순히 정권을 바꾸는 것만을 목표로 촛불을 들고 싸운 게 아닙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즉 국민들은 두 가지 요구가 동시에 있습니다. 이 잘못된 과거의 이 구체제를 청산하자. 네. 근데 청산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청산 후에 새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는 열망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공정한 나라, 그걸 만들 때 이재명이 만들 것이냐, 그야말로 다른 누군가가 만들 것이냐를 보면 저는 국민들께서 저를 지금의 이 자리를 불러주신 뭐 10%는 네. 행동하는 적극적인 사람들인 거죠. 제가 누구처럼 뭐 재벌 2세처럼 물려받은 정치적 유산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제가 주변에 뭐 엄청난 세력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런데 오로지 저는 개인적 역량 또 개인적인 성과만을 가지고 국민들이 판단해 주셨는데 지금 정치 후보들 중에서 네. 각자가 입은 갑옷을 다 벗기고 네. 물려받은 후광 다 제거하고 객관적으로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한 정치 세력을 대표하는 선수로 누가 적합할까를 본다면 저는 제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 적합도에서는 1위다. 선수 네. 적합도에서. 왜냐하면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한 갑옷과 무기를 가지고 싸울 사람을 뽑는데 네. 얼마나 갑옷과 무기를 많이 갖췄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걸 보고 사람들은 야 세력이 많구나, 유명하구나라고 해서 물어보니까 네. 아, 이 사람이 될 것 같아라고 하지만 지금은 본선을 치르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한 무기 세력 이거를 조종간을 잡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적합하냐를 따지기 때문에 훨씬 그런 요소를 제거할 경우에 제가 더 낫다는 생각을 아마 국민들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선에서는 순위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당연히 바뀔 거라고 당연히 보죠. 바뀐다. 네. 아, 이재명이 1위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근데 왜 웃으세요? 아니 갑자기 그죠? 웃음이 나왔어요. 그죠? 아, 갑자기 쿵 하게 됐네.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인데 네. 그냥 정권 교체를 할 거냐. 이번 토론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게 증명이 되겠죠. 저는 네. 그걸 증명하는 게 목표입니다. 증명의 목표다. 그냥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촛불을 들고 싸웠느냐 아니면 촛불 든 국민들의 열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싸웠느냐. 그 점에서 본다면 저는 첫째로 청산되어야 될 세력과 손을 잡겠다는 사람들을 특히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은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당연하죠. 두 번째는 이 나라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려면
이 나라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거대 경제 권력, 즉 재벌들과 네. 관계를 단절하고 그 재벌들의 기득권 체제에 저항해서 그 기득권을 깰 수 있는 용기와 실천력을 가진 후보라야만이 그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 기득권을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기회를 나눠 갖고 그야말로 꿈을 펼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네. 이 재벌들의 이익을 규제할 생각을 말로는 하는데 실제로는 없어 보여요. 재벌 규제를. 재벌 규제, 예. 실질적인 기득권의 그야말로 기득권을 해체하는 것. 네. 주변 사람들을 한번 봐도 알 수 있고 네. 또 재벌들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봐도 알 수 있고 결국 재벌들에게 정치 권력이 놀아나는 그런 권력을 만들 거냐. 재벌들로부터 독립돼서 재벌과 싸워서라도 새로운 나라를 만들 의지와 용기가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확연히 구별된다고 봐요. 그게 결국 이번 경선 과정에서 네. 선택의 주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재벌 개혁 말씀 주셨으니까 재벌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여쭙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총이요. 초봉 4천만 원 넘는 네. 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은 임금을 낮추라고 권고해서 파문이 네. 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워낙 중소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심각하니까 이 임금 격차를 좀 해소해보는 방안을 찾자라고 했더니 대기업의 임금 초봉을 깎아가지고 중소기업하고 일종의 하향 평준화를 해라라는 얘기가 내려와서 그 지금 많은 네티즌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 중소기업의 임금을 올려서 상향 평준화를 시켜야지 어떻게 하향 평준화를 시키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이런 경총의 입장은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못 드린 게 있어서 네. 이번 야권의 경선에 있어서 네. 민주당 경선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 아마 야권 연합 정권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일 겁니다. 야권 연합 정권. 네. 네. 지금 민주당이 집권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네. 그러나 이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야권이 연대를 해야 되고 여권과 연대하는 게 아니고 여권 연대가 아니라 야권 야권 연대를 연대를 해야 해야 되는 된다. 거죠. 예. 야권 연대를 해야 되는데 야권 연대를 실질적으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라고 보면 여권하고 연대하겠다는 쪽이 야권 연대를 할 수는 없겠죠. 예, 그럼 방향이 기본적으로 다르니까.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이때까지 쌓인 역사 경험이나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이재명을 빼고는 소위 정의당이나 국민의당 후보와 손을 잡고 연합 정권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국정 계획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는 점들이 아마 이번 네. 경선에도 또 하나의 중요한 그 선택의 기준이 될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미국이 겪은 그 좀 예상 밖의 결과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트럼프 국민들이 얘기를. 트럼프가 공화당을 대표했을 때 민주당은 자신의 기득권의 벽을 높이 쌓아서 샌더스를 막았죠. 네. 막아서 성공은 했는데 그렇게 성공한 최종 결과는 결국 미국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고 결국 트럼프한테 져버린 결과를 낳았죠. 이것도 역시 저는 하나의 이번 경선에서 판단 기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아니, 제가 4천만 잠깐만 원 그거 이하. 넘어가기 네, 전에 네. 잠깐만 좀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게 일종의 이제 대연정이라는 것이 나오는 가장 큰 배경은 네. 사실상 그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소수당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소수당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대연정, 연합정부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일종의 여권까지 포함하는 방식의 연정론을 펼치는 건데, 이재명 시장님의 경우에는 여권 연대는 안 된다.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까지 이 또 다른 군소정당, 군소정당, 녹색당, 노동당 네, 이렇게 다. 이른바 이제 진보의 파이를 넓혀서 네. 집권하는, 그러니까 야권 공동 정부의 구상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된다 민주당이. 네. 이런 말씀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외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권까지 포함해서 연합 정권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정치를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여권 연합 정부는 그 정치를, 정치를 부인하는 행위죠. 예. 정치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뜻을 대리로 집행하는 것인데 네. 그 자신이 대표하려고 하는 민주당 세력들을 부인하는 세력까지 손을 잡아버리면 정치가 아니라 네. 잡탕이죠.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 잡탕이다. 예, 그거는 정치적 상대와 협상과 네. 타협을 통해서 예. 뭐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건 정치의 기본인 거고 예. 그것 자체를 어렵다고 해가지고 아예 그냥 권력을 나눠서 나눠버리자. 그 결국은 청산대에 세력들한테 청산할 무기를 주면 청산을 거부하는 걸 지원하는 꼴밖에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건 정치를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예, 그건 정치를 부인하는 행위다. 잡탕이다. 정치가 아니라 잡탕이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정리하도록 하고 이제 슬로건이 정해지신 거네요. 야권 연합 정부의 비전, 그렇습니다. 야권 연합 정부론으로 네. 이번 민주당 경선을 좀 뛰겠다. 네, 정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네. 말씀을 좀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 경총 말씀 좀 해주세요. 4천만 원. 우리나라가 지금 노동소득 분배율 즉 가계소득이 지나치게 줄고 네. 기업소득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지금 사내유보금을 무슨 국민총생산의 절반에 해당되는 770조를 30대 재벌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돈이 돌지를 않는 거죠. 가계소득 즉 노동자의 몫이 지금 국민 총소득 중에 80% 선에서 지금 60% 초반까지 떨어졌는데 네. 결국 구매력이 사라져가지고 네. 돈을 쓸 사람이 없으니까 예. 기업이 투자할 데가 없어지고 결국 예.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구매력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네.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노동자의 몫을 파이를 노동자 총 몫을 키워야 되는데 네. 이거 줄이자는 얘기거든요. 하향 평준화해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소득 분배율을 지금 60% 초반에서 70%까지는 올려야 된다. 네. 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경제학자들의 의견인데 네. 그러려면 노동자들의 몫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상향 평준화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네.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예. 노동 조건을 강화하고 네.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규제하고 노동자들의 힘을 키워서 즉 노동조합을 지원해서 네. 노동의 몫이 늘어나게 해야지. 세상에 이렇게 하면 언발의 오줌 누기로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점점 국민들의 구매력은 떨어지고 이거를 지금은 가계대출로 잠깐 때우다 그것도 한계에 도달했는데 줄어들면 줄어드는 만큼 기업 활동의 영역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도 죽습니다. 이 경총이라고 하는 데가 네. 저는 이렇게 수준 낮은 집단들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데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그야말로 풀밭을 키워야 네. 토끼도 많아지고 토끼가 많아져야 호랑이도 잡아먹을 토끼가 있어 네. 살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풀밭이 사라지고 있는데 지금 토끼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다가 풀밭을 더 줄이려고 하면 토끼를 또 더 많이 잡아가 쌓아놓으면 네. 나중에는 자기들이 굶어 죽습니다. 이 경제의 기본 원리인데 네. 이 기본 원리를 부인하는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로 경제를 살리자는 건지 네. 어쩌면 이럴 수도 있죠. 임시적으로 경총이니까 네. 당장 자기들의 이익이 되면 네. 뭐 미래에 뭐 망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다. 또 그건 나의 관심사가 아니다. 이러는지는 혹시 모르겠어요. 네. 박병원 경총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당분간은 네. 경제에 도움되는 정치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야권의 정치인들이 굉장히 승승장구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기조로 말씀을 하신 걸로 네. 보여지는데요. 이런 인식은 좀 어떻게 보세요? 언발에 오줌 누기 해야 되는데 네. 왜 언발에 오줌 누기 못 누기 하느냐. 네. 그런데 실제로 언발에 오줌을 누기면 안 됩니다. 좀 따뜻하겠다고. 동상 걸리거든요. 지금 경제가 나빠지는 이유는 안 그래도 네. 과도한 불균형과 격차 때문입니다. 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해서 중소기업들이 살아나기 어렵고 자본이 노동을 지나치게 탄압해서 노동자들의 몫이 줄어들면서 이 구매력이 줄어들고 네. 또 정부 몫은 계속 늘어나지 않고 고정돼 있다 보니까 복지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의 그냥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것도 네. OECD 평균에 비하면 턱없이 낮습니다. 네. 거의 기능을 못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결국은 그 기업 활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예. 이 소비자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네. 가게가 사라지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계속 가게를 죽이는 정책을 계속하겠다고 하면 네. 원래 정부는 우리 경제 전체가 살아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기업 측의 과도한 욕심을 네. 억제시키고 과도한 축제 그러니까 이 돌지 않는 사내유보금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축적되지 않도록 막고 그걸 통해서 구매력을 늘려서 기업 활동이 정상적으로 가게 투자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정부 역할인데 네. 이러면 단기적으로는 당장은 기업들한테 약간의 부담이 됩니다만 길게 멀리 보면 훨씬 더 건강한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훨씬 이익이죠. 네. 그래서 언발에 오줌을 누고 자꾸 춥다고 네. 언발에 오줌 누고 이러는 것들을 하지 말아라. 그건 건강에 나쁘다. 결국 발이 썩는다. 지금 당장은 따뜻한지 몰라도 그건 네.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왜 못하게 하느냐. 우리 따뜻하고 싶다 지금 당장. 네, 네. 정말 이런 유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장기적인 비전이나 발전 계획 없이 이 당장 일종의 이제 당장만 재벌 이익이 대기업에게만 이익이 되는 그런 네. 발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만이 아니고 이게 IMF라고 하는 네. 소위 신자유주의 천병 역할을 하는 국제통화기금이 네. 이제는 앞으로 이 재벌 이 경총 회장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수 기업만 이익이 되고 다수의 국민들에게 그 가난을 강요하는 방식의 성장 정책은 네. 이제 더 이상 성장 정책으로 유효하지 않다. 이제는 국민들의 그야말로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노동자의 힘을 키워서 노동의 몫을 늘리고 중산층을 키우고 네. 증세를 통해서 정부 지출을 늘려서 네. 가처분 소득을 늘림으로써 경제가 정상 순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그래야 성장이 가능하다. 이게 IMF 얘기라는 거죠. 이게 IMF 얘기입니다. 네. 이게 바로 소위 포용적 성장론이죠. 그래서 이거를 모든 경제학자들, 양식 있는 경제학자 네. 그리고 국제 금융기관들까지도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한테 네. 성장의 새로운 틀로는 이런 포용적 성장을 해야 된다. 함께 성장해야 네. 된다라고 하는 걸 권장하는데 그걸 부정하는 완전히 역행하는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중요한 포인트는 말씀 주신 대로 이 심각한 이 이를테면은 소득 불균형 네. 그리고 임금 불평등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러니까 양극화 해소 방안이 뭐냐라는 것이 사실 이번 대선의 초미의 쟁점이 아닌가. 왜냐하면 다수 국민들이 느끼고 그렇습니다. 있는 가장 심각한 이슈이기 때문인데요. 어제 관련해서 노동 정책도 발표하셨고 기본소득에 대한 것도 이제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건데 봤더니 이제 청년들한테는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 그리고 유공자 등에게는 보훈 배당으로 100만 원. 네. 그리고 생애 주기별로도 각 배당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그리고 장애인, 농수산 어업 종사자들에게도 각각 배당이 되고 토지 배당 30만 원 뭐 네. 이런 것까지 다 돼 있는데요. 다 어디서 재원 마련을 할 거냐라고들 묻습니다. 네. 이거 합치면 43조 원, 43조. 44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네. 지금 다른 후보들이 이런 거 저런 거 하겠다고 한 거 합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우리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을 80% 선을 맞추고 차액을 정부가 다 대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계산 불능입니다. 계산 불능. 예.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뭐 1,000만 명 가까이가 1,000만 명이 뭡니까? 그 지금 뭐 노동자요? 네, 1,000만 노동자가 넘죠 그 지금. 2천만인데 예. 그러니까 그 채워줘야 될 대상을 1,000만만 잡더라도 돈이 얼마입니까 그게? 예를 들면 그런 예, 거고 예. 연간으로 따지면 네. 뭐 사실 계산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죠. 예. 그 외에 뭐 다른 얘기는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1년에 우리가 국가 예산이 400조입니다. 400조 정도 되죠. 네. 예. 그리고 경직성 경비, 소위 이제 뭐 인건비, 의무 경비, 뭐 예를 들면 국방비 네. 이런 건뭐 줄이면 또 논란이 많으니까 그건 네. 경직성 경비로 제외하고 제외하고 완전 자유재량 네. 예산이 142조입니다. 올해. 자유재량 예산, 정부 네, 예산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142조. 42조. 그걸 조정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죠. 예산을 짤 때 이걸 가지고 예산을 짜는 겁니다. 이걸 네. 가지고 재벌 대기업의 R&D 예산을 지원할 거냐, 어디다가 뭐 토목 예산으로 공사할 거냐, 네. 그런 걸 정하기 때문에 충분히 여지가 있고요. 네. 국가 총 예산으로 따져도 7%에 불과하고 또 매년 순증가분이 한 16조 정도 되는데 예. 내년에 예를 들면 한 15, 6, 7조 반드시 늘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존 예산이 한 3% 정도면 네. 마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로 충분히 네. 28조 원의 기본소득은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당장. 내년부터 당장 전부에게. 전부에게 네. 성남시도 하는데 나라가 못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성남 결심하면 된다. 결심하면 됩니다. 나머지 이제 2차로 할 네. 국토 보유세를 통한 전 국민 30만 원은 국회 입법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리 호락호락하진 않을 겁니다. 네. 그 외에 저희가 다른 복지 정책들을 할 예산들은 네. 일단 법인세 500억 이상
440개 기업에 대해서만 500억 이상에 대해서 8% 증세로 15조. 500억 이상 8% 증세. 네. 이거 정부가 결심하면 되는 겁니까? 국회 비준도 이거는 필요 국회에 없습니까? 입법을 해야죠. 국회 입법해야 네. 되죠. 예. 작년 연말에도 예산 관련해서는 올리려다 말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실효세율을 올리는 방법으로 한 네. 5조 원 정도. 예. 그 정도 하고 그다음 과표 조정을 통해서 좀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과표 조정. 네, 예. 네. 철저하게 이제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는 거죠. 네. 막 빠지는 게 많으니까. 원래 성남에서는 세금 예를 들어 털 저희가 불법 세금을 뭐 불법 가택수색도 하고 탈세 조사도 성남에서 철저히 별거 하고, 다 했었죠. 예, 예. 부산에서 같이 잡기도 하고 출국 금지도 지키고 한 150명 뽑아 전수 조사 시키고. 그래서 1년에 한 100몇십억씩 더 걷었어요. 아, 예. 정부는 더 쉽죠. 예.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하나 하고 정부는 더 쉽다 하실 때 왜 이렇게 웃으세요? 굉장히 행복해 보이세요. 성남도 있는데 그 정부야 탈세하는 사람들한테 그 세금 걷는 것에 대한 상당히 일종의 쾌감이 있습니다. 네. 정상으로 돌아갈 때 정상으로 돌아갈 때 쾌감. 마치 옛날에 이를 잡을 때처럼. 그 정상적인 예를 들어 세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네. 그 다음에 슈퍼리치 10억 이상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 10억 이상에 대해서만 뭐 한 10% 증세하면 한 2조 네. 몇천억 정도 증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만 해도 한 20 몇 조 되니까요. 네. 다른 복지 정책 할 수 있고 네. 분명히 말씀드리면 네. 기본소득은 증세 없이 현재 예산을 조정해서 지금 내년 당장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 안희정 충남지사의 네. 경우에는 기본소득은 정말 그 서구의 그 1,000명 이하의 도시국가 같은 작은 나라에서나 실험해 볼 수 있는 아주 급진적인 복지 정책인 걸로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공짜 밥을 우리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 네. 예, 그리고 충분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청년들이 일하게 해야지 왜 기본소득을 주느냐. 제가 이제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 질문을 네. 좀 드립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뭐 그야말로 청년 일자리에만 2조 천억, 네. 전체적으로 뭐 10몇 조씩 계속 쓰는데 네. 일자리가 생깁니까? 안 생겼어요. 왜 안 됐을까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야말로 단기적인 응급 처방, 예? 그걸로 기업들을 사실 지원했습니다. 청년을 2년 동안 고용하면 돈을 얼마 더 대준다. 이러니까 저임금이 고착화되고 2년 되면 다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이건 청년 정책이 아니라 사실 청년 죽이는 정책이었죠. 네. 왜냐하면 정책의 기본이 약자인 다수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그걸 명분으로 언제나 소수의 강자한테 이익되는 정책을 해왔습니다. 지금 기본소득을 단순히 나눠주는 네.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적어서 유효 수요가 없어지고 그것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고 경제 순환이 지금 네. 속도가 떨어져서 침체가 온 건데 내수 경기 침체가 아주 예, 심각하죠. 그게 핵심이죠. 앞으로 예. 점점 더 심해질 예. 텐데 예. 그때 수요를 창출하는 것 자체가 경기 침체를 좀 벗어나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네. 일본이 헬리콥터 머니도 뿌린 일이 있습니다. 하도 돈이 안 돌아. 안 돌아서. 강제로 돌기 위해서. 예. 근데 저희가 28조 원 또는 43조 원을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한번 시장에서 쓸 수밖에 없는 지역 화폐로 지역 화폐. 지급하면 예를 들면 전국에 43조 원이 지역 화폐로 풀려서 네. 부산 같은 경우는 3조, 전남 같은 경우는 전남에만 1조 6천억. 이게 매년 해당 지역의 자영업자와 골목상권, 네. 재래시장에 강제로 쓰여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래서 경제가 살아나죠. 이건 경제 성장 정책입니다. 경제 성장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나눠줘서 땅속으로 스며들듯이 사라져 버리는 아까운 돈이다, 낭비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 예산을 그러면 삼성전자에 40조를 줬다. 기술 개발 네. 실제로 몇 조씩 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R&D. 그러면 그게 경제에 쓰여지겠습니까? 그냥 사내 일부금으로 또 쌓일 뿐이죠. 그런데 이걸 국민들한테 40조를 줬다. 그럼 100% 쓰여집니다. 어떤 게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인 거죠. 네. 그럼 기존 복지 정책은 왜 놔두냐? 기존 복지 정책은 전달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똑같이 쓰더라도 최종 수요자인 국민에게 직접 전달되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제 활성화에 훨씬 도움이 되죠. 네. 중간에서 세는 것보다는. 예.
그래서 이거는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좀 키우면 아마 이런 말씀을 좀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이를테면 성남에서 한번 실험을 했었잖아요. 네. 성과가 저희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성남시는 200억 정도 네. 청년 배당, 그다음에 생활임금 성남시 시간당 8천을 주고 있으니까 네. 생활임금하고 뭐 최저임금의 차액, 네. 그다음에 산후조리비 예산 200억 정도 되는데 네. 이 200억 정도를 지역에다가 지역 화폐로 풀어서 반드시 쓰게 해놨더니 대형 유통점 이런 데 못 쓰게 하고요. 네. 했더니 골목 상권들의 매출이 늘어나서 재래시장에 빈 가게가 없어지고 있어요. 권리금이 오르고 있습니다. 매출이 한 20%씩 재래시장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든 돈이 200억에 불과해서 겨우 1인당 2만 원에 불과해요. 근데 결국 그 그것 성남 가지고도 시민 전체로 토탈리 하면 해봐야 예. 이 1인당 2만 원인데 예. 100만에 2만 원씩 200억인데 네. 그걸로 지역의 골목 상권이 살아나고 그 수정구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서 창업하기 좋은 도시 두 번째가 됐습니다. 강남구에 이어서 아, 그래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이게 만약 전 국민에게 지금 네. 제 계획대로 하면 1인당 85만 원에 해당이 되는데 네. 약 42배 정도의 금액이 전국에 골고루 사용되면 전국의 지역 경제와 자영업자, 네. 골목 상권, 재래시장이 얼마나 크게 살아나겠습니까? 1인당 2만 원으로도 성남의 재래시장이 살아나고 있어요. 네. 1인당 85만 원을 전국에 골고루 네. 자영업자한테 쓰게 하면 자영업자가 살아납니다.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중앙 서울과 지방 간의 격차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농어민 배당이나 노인 네. 배당 시골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 농어민들은 30에서 64세까지도 다 주더라고요. 그 대신에 배당이. 노인이면 또 노인으로 받게 되고 그 예, 이하면 예, 이하로 받게 되는 예. 전원이 다 받게 되는 거예요. 농촌은. 예, 예, 농촌은 전원이 받더라고요. 전원이 받게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엄청납니다. 다섯 명이라고 하면 5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다음 3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면 450만 원을 받게 되는데 그 해외여행 450만 원을 매년 예. 해외여행은 못 가요. 해외여행 못 가요? 네, 왜냐하면 그런 용도는 못 쓰게 할 거예요. 못 쓰게 할 거예요. 네, 네. 네. 그 지역의 지역에서만. 재래시장 용도가 또는 정해- 용도를 일종의 제한하는 거죠. 지역 화폐라 그러면 무슨 카드 이런 거 카드일 수도 있고 예. 상품권일 수도 있죠. 상품권. 전남사랑 상품권일 수도 있죠. 아, 그런 만들면 식으로. 되니까. 예. 그런 방식으로 해볼 수 있다라는 네. 말씀 좀 주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정책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이를테면 어제도 이제 9개 청년 정책을 쭉 발표를 좀 하셨습니다. 노동 경찰을 10,000명 배치하겠다고 네.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전혀 없는 개념이거든요. 노동 경찰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고 이게 이제 일종의 보면은 공공의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이런 영역도 되고 이분들이 무슨 어떤 역할을 지금 있는 근로감독관이 명칭이 너무 나쁩니다. 근로감독관. 네. 아. 왜 근로를 왜 감독합니까?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경찰로 이름을 바꾸고 이게 지금 1,100명 정도 있는데 1,200명 좀 모자라게 있는데 네. 이걸 10,000명 정도로 늘려서 전 사업장의 불법 노동을 철저하게 감시해서 못하게 하는 거죠. 아. 초과 근로수당을 철저하게 지급하게 하고 예. 불법 장시간 노동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예. 노동 환경이 엉터리인 곳은 개선하게 하고. 예. 근데 지금은 1,100명밖에 없으니까 예. 한 명이 노동자 1,500명, 15,000명 가까이, 14,000명 정도로 가난합니다. 실제로는 체불임금 신고 처리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노동자 보호, 노동권 강화를 하기 위한 그야말로 노동자를 보호하는 경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1.5배 초과 근로수당 지급하게 하고 초과 근로수당 안 주고 일 시키는 거 못하게 하고 52시간 이상 불법 노동 철저히 금지시키면 일자리가 기본적으로 30에서 50만 개는 순식간에 늘어납니다. 52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만도 354만 명이나 되니까요. 그거를 52시간까지만 일 시키게 법대로만 그 이상은 처벌하니까 네. 하면 33만 개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1.5배 임금 철저히 지급하게 하면 네. 1.5배 지급하느니 새로운 고용을 하겠죠. 그러면은 일자리가 늘어나죠. 그리고 노동자들의 탄압을 중단하고 네. 사용자들의 노동 탄압을 철저하게 규제하면 노동자들의 힘이 세지니까 임금도 올라가고 그다음 근로 조건도 개선되겠죠. 좋은 일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 암암리에 초과 근로를 엄청 시키죠. 그리고 초과 근로 수당은 안 주려고 하고. 그게 누가 계산했더니 연간 20조가 넘는다는 거예요. 아, 예를 불법 초과 근로 수당이. 퇴근하고 한두 시간씩 더 일해주고 가는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6시에 잘 못 나가죠. 못 되게 나가죠. 7시 30분, 7시로 다 던지고
은근슬쩍 노동 착취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이거 철저히 막아야죠. 요 부분만 계산해도 20조가 넘더라는 거예요. 20조 원. 네. 네. 그러면 20조 원만 해도 1인당 돈이 얼마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민 1인당. 예. 그래서 이런 걸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가 있죠. 우리는 네. 약자들을 탄압하고 소수의 강자에게 도움되는 권력 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권력 행사를 해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한 것만 1단계로 먼저 지키게 하자. 네. 더 좋은 제도를 만드는 건 다음 단계로. 근데 지금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는 주로 더 좋은 제도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더 좋은 제도를 만들면 뭐합니까? 안 지키는데. 그래서 저는 실행 가능한 것 중심으로 가자는 거죠. 있는 거라도 제대로 지키자. 네. 재벌들이 부당 내부 거래하면 무슨 뭐 어쩌고 뭐 새로운 제도 만든다 소리 하지 말고 이거 무기징역 때려버리자. 무기징역. 예를 들면 미국이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수천억을 횡령하고 배임을 하는데 어떻게 집행유예로 나옵니까? 또 사면 받아가지고 다시 재벌 총수 다시 하고 네. 이런 것만 정말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엄벌하면. 엄벌하면 네. 그건 대통령이 결심하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기가 그 대신 깨끗해야죠. 네. 재벌들하고 인연이 없어야지. 그죠? 이 재벌들과 강자들하고 인연. 네. 인연도 없고 그들의 네. 도움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네. 저한테 돈 주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재벌이요? 뭐 누구라고 할 수는 없고 예. 제가 다 막지요. 나중에 다 그게 족쇄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10만 원짜리, 3만 원짜리로 지금 사람 몇 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많이 도와주고 계신데 네. 얼마나 모으셨습니까? 지금 저는 9억 넘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9억이나 넘으셨어요. 오늘 방송 보시고 좀 더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예. 네. 자, 하여튼 뭐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강자들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약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국회 입법 없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노동경찰도 제대로만 하면 노동자들도 행복하고 그다음에 경제도 살고 네. 일자리도 늘어나고 네. 모두에게 도움되죠. 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조세와 관련해서 토지 보유세를 네. 신설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종부세. 네. 언론으로부터 보수 언론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고 사실 살기도 힘든데 집 한 채 네.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이렇게 뜯어가니 내가 도대체 살 수가 없다라는 네. 것이 소위 이제 강남 부자들의 인식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이제 종부세라면 막 부르르 떨었죠. 자기는 대상자도 아닌데 대상자도 아닌데 막 부르르 떨고 국가가 엄청난 세금을 폭탄을 때린다. 예, 세금 폭탄론이 바로 그때 나온 겁니다. 자, 토지 보유세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것이 어떤 대상자들에게 부과되는 것인지요. 그게 이재명의 실력이죠. 아, 이재명의 실력이다. 네, 왜냐하면 네. 성남시정도 똑같은 걸 하지만 네. 저는 시민들을 설득해서 시민들의 손으로 성남시 선거를 만들어냈습니다. 새누리당 국회 시의원들이 훨씬 숫자가 많아서 뭐든지 부결 삭감을 했는데 저는 시민들의 힘을 빌어서 제가 지향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다 관철해냈죠. 국가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동의하고 국민들의 힘을 통해서 기득권자들의 벽을 넘어야 됩니다. 네. 국토보유세는 종부세하고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릅니다. 종부세는 내면은 국가의 다른 예산으로 써버리지 않습니까? 네. 저는 국토보유세는 거두면 100% 국민들한테 전액 돌려줍니다. 토지 보유세요. 기본소득 목적세가 되는 거죠. 아. 요 세금은 국가가 딴 데 쓰지 않습니다. 기본소득 목적세. 네, 100% 예. 국민들한테 다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30만 원씩 돌려주기 위해서는 네. 15조 원이 필요한데 네. 그 15조 원을 걷어서 전 국민한테 돌려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100% 돌려받는 거니까 불만이 없죠. 일단 안 내고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고 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국민의 절반은 땅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아, 땅이 없네. 땅이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도 땅이 있는데 주로는 집터, 예. 집 한 채 있는 거에 집터, 대지 있는 게 거의 다예요. 예. 그런데 땅을 극소수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극소수는 내는 것보다도 덜 받겠지만 네. 압도적 다수는 아예 안 내거나 네. 내는 것보다 많이 받게 되죠. 가족 단위로 따지면 4인 가족이면 120만 원을 받게 되는데 네. 120만 원 낼 사람 거의 없습니다. 세금으로 네. 토지 보유세로 낼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이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혹시 더 내는 거 아닐까 걱정하는 거를 저희가 해소하려고 예. 기본소득 계산기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요. 사이트 들어가면 예. 기본소득 계산기에 가서 본인 거 계산해 보실 수 있어요. 저희는 120만 원 나오더라고요. 남더라고요. 이게 젊은 분들만 예, 계신 거지. 예. 예.
청년도 없고 노인도 예.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예, 예. 예. 그러면은 국토가 예를 들면 네. 6,500조 자산 가치가 있습니다. 토지가.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연간 350조 가까이 예. 예를 들면 임대소득, 양도소득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6,500조의 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보유세를 얼마 내고 있냐면 지금 9조 내고 있어요. 0.1%. 아, 그래요. 그런데 자동차 보유에 대해서 우리는 2%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엄청 내고 있어요. 엄청 내고 있죠. 근데 자동차는 왜 2%씩 내고 예. 토지. 전 국민의 공동 재산이라고 공개념이 그 부여돼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왜 0.1%밖에 안 냅니까? 그래서 이걸 0.4%까지만 내자. 네. 그러면 24조가 됩니다. 24조가 되면 15조가 나오죠. 그러면 그거를 국민들이 한번 내고 받아보면 네. 안 내고 받는 게 더 많고 소수는 저항하겠죠. 그러나 정부가 하는 역할이 원래 네. 이 자산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평하게 살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거를 지역 화폐로 주면 지역 경제가 살아나죠. 경제가 살아나죠. 사실은 국민 입장에서는 네.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아도 그거를 지역 화폐로 써서 반드시 한번 쓰면 그만큼의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습니다. 냈다가 도로 써도 네. 쓰니까 한 바퀴 도는 거 아닙니까? 도니까. 한 클릭이 돌면 이게 10바퀴 돌았다 그러면 경제 효과 10배 있는 거예요. 똑같이 혜택이 10배가 늘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고 자산 불균형도 시정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혜택이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없겠죠. 그래서 이걸 예를 들면 한다고 하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땅 부자 소수만 반대합니다. 네. 그러나 기득권자 소수의 저항을 이겨내고 다수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만드는 것이 네. 바로 정치가 할 일이고 정부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별로 저항을 걱정 안 하죠. 기득권자의 소수가 힘이 셉니다. 이를테면 언론. 언론사들이 보수 언론사들이 땅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나 그리고 결국은 재벌. 네, 또 재벌이죠. 땅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대한민국의 언론 권력과 재벌 권력이 시장님 못 살게 굴 텐데요. 지금도 뭐 못 살게 굴고 있죠. 못 살게 굴고 있는데 네. 저는 그게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고 그 못 살게 구는 것을 그야말로 압박, 그 방해를 넘어서서 국민들을 위한 나라를 만드는 것, 네. 국민을 위한 정치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고 그걸 그들과 타협해서 지위를 얻어놓으면 그렇게 되면 제가 만들고 싶은 세상은 못 만들게 되겠죠. 저는 그렇게는 대통령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의미 그거는 없다. 의미가 없죠. 제가 지위 하나를 얻는 거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제 지위를 버리고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자고 끊임없이 비주류를 선택해 온 사람이에요. 저 판검사 할 수 있었거든요. 그야말로 온 가족이 원하는 모두가 선망하는 판검사. 제가 26살 때 그거 거부하고 6개월만 하고 나가라는 거 제가 사양하고 돈 500만 원 빌려가지고 개업해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변호사 한 사람입니다. 제가 왜 그러셨어요? 지위를 바랬으면 월급 많이 주고 권력 있고 대우받는 곳으로 갔겠죠. 그러나 제가 바라는 건 그 자리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공정한 세상. 네. 제가 어릴 때 살았던 그 소년 노동자, 산재 장애인 그 삶을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버려두고 그들의 희생을 가지고 제가 호의호식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그걸 버렸는데 저도 시장도 시장하고 싶어서 한 사람 아닙니다. 시립의료원 만들다가 네. 방해받아서 네. 수배되는 바람에 시립의료원을 만들기 위해서 네. 시민의 뜻을 관철하는 시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시장을 하게 된 거죠. 대통령도 제가 하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하고 대통령이 가진 권한이면 성남시장을 가지고도 요만큼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네.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면 정말로 상점벽해의 지옥 같은 세상을 천국 같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최고의 장애되는 요소는 뭐냐면 이 사회의 비정상 구조를 이용해서 다수 약자들의 희생, 노력의 결과물을 착취하는 자들 그 소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게 됐는데 제가 거기에 그 자리를 간들 그냥 가면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득권자들의 이런 저항이나 또는 횡포를 제가 제압하고 네. 그걸 돌파해내지 못한다면 대통령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밟고 넘어서는 거를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손가락 혁명 네. 또 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평소에도 강조를 많이 해오셨는데요. 이를테면 이재명의 경제사회 정책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고 판단해보고 검토해보고 네. 비교 분석해보고 자료를 찾아보고 네.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한번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런 말씀을 유권자들께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교 현안 좀 여쭤볼게요. 네. 시간이 많이 늦었지만 네, 네. 이건 점검을 해야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요. 오늘 아침 조간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국의 보복이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아주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롯데에 대한 것은 일종의 네. 그냥 서막에 불과했던 것이고 이제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경제 보복, 심지어는 안보에 대해서도 위협적 요소, 이를테면은 서지컬 스트라이크, 원점 타격 이런 네. 것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중국의 관영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이게 정말 구한말의 위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 겁니다. 구한말의 위기다. 네. 강대국의 대리 전장화되는 거죠. 네. 사드를 설치하면 중국은 이 사드 설치 지역을 향해서 미사일을 겨냥하게 돼 있습니다.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했죠. 네. 타격 대상이 된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중국 내륙을 들여다보는데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네. 한반도의 사드가 중국 내륙, 중국의 안방을 들여다보니까 네.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드는 설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되면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안보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오로지 미국의 군사적 이익에만 도움이 되죠. 미국의 군사적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희생되고 있는 겁니다. 네. 남북 간 충돌, 군사 충돌 외에 이제 중미 충돌, 군사 충돌도 우리 걱정해야 되게 됐고 네.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됐고 북한은 이 사드 배치로 인한 국제 공조가 깨짐으로 인해서 네. 핵 개발, 미사일 개발을 위한 여지가 생겨났죠. 네. 중국이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까? 네. 한미일 군사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봉쇄하는데 한국이 전초병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전초병의 전초 무기가 바로 사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경제, 안보, 국방, 외교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네. 오히려 다 해치는 요소라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원점으로 되돌려야 됩니다. 이거를 그냥 두고 해결할 길은 없어요. 지금 그렇지만 현실은요. 네. 롯데가 이사회를 열어서 결국에는 그 사드 배치를 국방부가 이제 저는 참 재밌는 포인트인데 국방부가 롯데 이사회 하는 보도를 계속 나왔어요. 국방부 롯데 이사회에서 사드 배치 검토 이런 기사가 나온 것도 참 재밌게 봤는데 어찌됐든 그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사드 포대 배치가. 그리고 이제 성주의 노인들은 이게 작은 마을에 웬 경찰들이 이렇게 많이 네. 와가지고 이렇게 난리냐, 우리 노인들이 사는 마을이라서 무시하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여쭙고 네. 싶은데요. 하나는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경제 보복을 노골화 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하나고요. 네.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원래 이제 사드 배치가 12월이었는데 5월로 땡기려고 하는 것은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할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냐. 이 점은 좀 어떻게 네. 강고하게 좀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첫째는 중국이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제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네.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말을 해야죠. 이건 국내 문제이다. 또 우리가 군사적으로 또는 외교적으로 필요해서 우리가 우리 국토 안에서 하는 행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재하는 건 과하다라고 말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외교적 능력입니다. 우리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어서 양쪽에 끼인 존재가 되느냐, 양쪽을 주체적으로 활용하는 자주적 독립국가가 되느냐는 우리의 선택이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중국을 원망하거나 항의한다고 중국이 이거 원망하는구나 하지 말자 하겠습니까? 자신들의 군사적 이익이 달려 있는데 네. 그러지 않도록 만들어내야죠. 예, 문제는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다. 두 번째는 조기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선거에 이용하는 측면도 있겠죠. 네. 예, 안보하면 국민들이 언제나 안보를 악용하는 세력들에 네. 이용당한 측면들이 없지 않았으니까. 네. 그러나 저는 이번 선거 국면에 이용하기 위해서 앞당긴다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때까지 이용당한 것만도 억울한데 또 당할 일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번 정치 국면에 활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새로운 대통령이 생겼을 때 만약 저 같은 경우에는 중단시킬 거거든요.
바로 중단한다. 네, 바로 중단이죠. 사드. 네, 네, 중단하고 예. 협상을 시작하겠죠. 빨리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갖다 놓자 이런 작전 같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기 전에. 그 일단은 현상을 막는 건 쉬운데 네. 현 상태 동결은 쉬운데 예. 되돌리는 물리적 행동은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일단 갖다 놓으면 되돌리긴 굉장히 네, 어렵다는 그렇다고 거죠. 도로 그래서 싸가라 그 이럴 수 상태, 없다는 예. 거죠. 싸가라고 요구해야 되지만 복잡해지죠. 예. 어려워지죠. 예. 그래서 그들도 이런 유동 국면에서 빨리 한 발짝이라도 더 전진해 놓으려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뭐 그러나 저는 어떤 경우라도 네. 잘못 끼운 단추는 다시 끼워야지 위에 단추 잘못 끼워놓고 아무리 잘 끼워봐야 예. 그 사람이 그 모양이 그렇죠. 나겠습니까? 네. 이건 미봉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될 사람은 이런 국가적 위기를 국익의 관점에서 용기와 추진력을 가지고 강단을 가지고 밀어붙일 수 있어야죠. 네. 미국 트럼프가 밀어붙이듯이 예를 들면 시진핑이 밀어붙이듯이 아베가 밀어붙이듯이 우리도 같이 밀어붙여야 우리의 여지가 생겨나지 밀어붙이는데 아이고 그러십니까 점잖게 한 발짝씩 뒤로 물려주면 우리의 설 자리는 없어져 버리죠. 주도하지 않으면 주도를 주도 당할 당한다. 수밖에 네. 없는 거다. 알겠습니다. 북한 문제 잠깐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제가 이 문제 여쭙겠습니다. 남북 관계 문제 굉장히 위중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핵미사일 뭐 미사일 실험하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김정남 암살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 풀어야 되는 측면도 있는 건데요.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개성공단 문제도 심각하고 그리고 이제 금강산 관광 문제도 좀 다시 재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 요구는 있지만 과연 이게 되겠냐. 남북 관계 문제는 좀 어떻게 해소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왔던 방식으로는 더 나빠진다고 하는 게 증명된 거죠. 제재 압박 일변도 정책, 네. 우리가 손을 떼고 외국의 주변 강국의 한반도의 운명을 맡겨놓은 결과는 점점점 나빠진다. 네. 이미 10년간 증명된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또 이것도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생각해봐야죠. 제재 압박만이 아니라 대화 협상이라고 하는 유용한 카드를 지금은 갖다 버렸는데 도로 찾아와야 됩니다. 그 카드까지 써서 융통성 있게 정책을 구사해야죠. 네. 그리고 이 근본적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도록 해야 됩니다. 원인은 놔둔 채 대증요법을 아무리 한들 군사적 긴장과 대결만 격화되죠. 비용만 늘어나고 한반도의 안정성은 점점 헤쳐지고 평화와 통일은 멀어지는 거죠. 안보, 외교, 국방정책, 대북정책의 핵심은 네. 평화를 지키는 겁니다. 평화를 지키는 데서 더 나아가서 서로에게 이익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통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와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네. 체제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일에서부터 이 문제 시작돼야 되고 첫 단추는 네. 끊어진 대화의 통로를 열고 군사와 경제를 구분하고 정치와 민간 영역도 구분하고 해서 개성공단도 재개하고 협조는 하면서 군사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핵 개발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핵 동결하고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비핵화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도하고 우리가 정말로 진정 국익의 입장에서 제대로만 대응한다면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체제 안정에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어서 자꾸 핵무기 개발하고 하니까 평화협정 체결하고 네. 북일 북미 수교 지원해주고 동북아의 다자 안보 체제를 만들어서 서로 체제에 대해서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네. 장기적으로 만들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리고 핵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네. 협력을 하는 것이 훨씬 북한의 이익이 된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네. 실제로 그걸 보장하고 그걸 통해서 그들만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은 이익을 얻어내는 길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그 길로 가야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요. 네. 이제는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전달을 하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입니다. 소마이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시장님 피곤해 보이세요. 아. 힘내십시오. 응원합니다. 이런 의견이 피곤해 보이신다고. 네. 일정이 많으신. 아무래도 일정이 네. 많으니까 피곤하고요. 네. 제가 생각보다는 튼튼하고 또 건강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좀 더 그럼 밝게 할까요? 요새 사실은 네. 저보고 너무 가벼워 보인다. 어. 네?
이래서 제가 좀 무게를 좀 잡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가라앉아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지율이 떨어져서 이렇게 무거워지시나 했더니 아니 그건 지지율이 아니군요. 올라가려면 네. 국가 지도자의 이미지를 갖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네. 해야 된대요. 예. 그래서 누가 그럽니까? 많이 그렇던데.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내용은 다 유지하되 네. 이제 변방 장수가 네. 막 갑옷 입고 막 흙 묻히고 예. 막 걸음터기 속에 있다가 한양에 왔더니 일부에서 예. 또 스타일이 안 맞다고 자꾸 그래서 아, 제가 스타일 옷을 좀 맞추느라고. 살짝 바꾸는 중이어서 네. 그 때문에 좀 적응이 안 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 알겠습니다. 피곤한 건 아닙니다. 예. 네. 변방의 사이다답게 예, 국민들을 많이 즐겁게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우울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고 네. 혹여 이러다가 상황이 뒤집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역사적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싸우더라도 발걸음 경쾌하게 네.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네. 하시고 싶으시죠? 뭐 간단하게 한 예. 말씀만 드리죠. 네. 우리 지지자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기회에 네. 일단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한 정치 세력을 대표할 그 정치 세력을 지휘할 후보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보는 그 능력이 있느냐 또 실적이 있느냐 실제로 앞으로 잘할 수 있느냐를 보고 판단을 해야지 그 사람이 어느 가문 출신이냐 그 사람 옆에 얼마나 많은 세력이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면 사실은 그거는 후보 경선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저도 한때 지지율 막 올라가고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좀 스탠바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력을 쌓으면 제가 민주당의 대표가 됐을 때 민주당이 기존의 당이라고 하는 거대 세력과의 조화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민주당을 점령하기 위해서 경선에 나온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 정치 세력을 대표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그런데 자기 정치 세력을 막강하게 만들어 놓으면 결국 기존의 정치 세력 민주당하고 어떻게 조화롭게 우리가 합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민주당의 경선은 민주당을 점령하기 경쟁이 아니고 개인의 후광 또는 출신 또는 그가 가진 세력, 그가 가진 현실적인 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 정치 세력을 제대로 활용하고 지휘하고 함께 싸워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가리는 과정입니다. 전 국민 5천만 명도 아니고 기껏해야 전 국민의 3, 4% 정도가 참여해서 누가 가장 민주당 후보로 적합한지를 골라내는 것이 경선입니다. 얼마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느냐. 될 사람 같은 사람, 될 것 같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꼭 돼야 될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싶은 분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투표하면 이깁니다. 이기면 세상이 바뀝니다. 단순한 정권 교체, 권력 담당자 교체가 아니라 그야말로 국민들의 삶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뀌고 우리 모두가 열망하는 적폐가 청산되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정의로운 나라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경선 선거인단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CBS 라디오의 첫 번째 네. 경선 토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오마이TV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바로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4명의 후보를 모시고 첫 번째 사실상 TV 토론을 한다. 이렇게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